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답답하다, 숨 막힌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사람이 많다거나 기분 탓 때문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기질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하철 공기 속의 미세먼지 농도는 바깥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요. 미세 플라스틱은 바깥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검출됐습니다. 이건 연세대 연구팀이 1년에 걸쳐서 지하철의 공기질을 조사 분석한 결과입니다. 실내는 좀 더 안전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결과죠.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미세먼지와 쉽게 결합하는 성질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니켈, 크롬, 비소 같은 발암성 중금속이 함께 달라붙은 채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암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이쯤 되면은 지하철에서의 건강 관리도 단순하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이용객들에게는 KF94 이상의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만 써도 어느 정도는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동 시간만큼은 마스크 착용에 좀 더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1월 28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겠고요. 이 시간에 읽는 사람 시간에서는 제로클릭이라는 책을 통해서 AI 시대에 중요해지는 신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오늘의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위례 신도시에 이 교통수단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교통수단은 자동차가 늘면서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1968년 서울에서 사라졌는데요. 이제는 교통체증과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58년 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교통수단은 지하철이나 기차처럼 레일을 따라 달리지만 도로 위에서 자동차와 함께 움직이고요. 유럽 도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통수단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드론, 2번 트램, 전차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1번 드론, 2번 트램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그리고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조금만 모자라도 또 조금만 남아도 가격이 급변하는 게 바로 쌀입니다. 정부가 이 쌀 수급과 관련된 2가지 정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뉴스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농업 전망을 내놓는 행사가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매년 1월이면은 농업 농촌 전반에 대한 전망과 함께 농산물 그리고 축산물에 대한 생산 수요 가격 이를 전망하는 행사가 열리다 보니까 농축산업계의 관심도도 상당히 높은데요.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행사다 이렇게 소개를 드려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잠실에서 K농업농촌 대전환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제29회 농업전망 2026이 개최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농업 생산액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농가 소득은 또 어떻게 될지 이게 제일 궁금한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품목별 생산과 수익을 다 합친 게 말씀하신 농업 생산액이 되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부가적인 수입이 합산된 게 농가 소득이 되는 거다 보니까 중요하게 봐야 할 수치인데요. 일단 원래 농업 생산액 부분은 63조 3,757억 원 정도로 전년 추정치 62조 7,289억 원보다는 1.0%포인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제시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6.1% 정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축산이 강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반대로 0.5% 정도 줄어드는 반면 식량, 채소, 과일 부분에서 생산액이 한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농민과 농민 단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농가 소득일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전망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농민들의 살림살이 이게 평가하는 기준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바로 농가소득인데요. 원래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 추정치가 한 5,188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것보다 2.8% 정도 늘어나는 5,333만 원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 중에 농업 이외의 다른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농해소득이 2,028만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이어서 직불금 등의 이전 소득이 1,980만 원 정도로 다음 순위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연금이나 보험금, 그리고 자녀들이 주는 용돈 등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이는 수익, 이걸 농업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1,074만 원 정도로 10년, 20년 전과 비슷하게 한 1,000만 원대 정도에서 겨우 턱걸이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요. 그래서 전체 비중에서도 5분의 1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하게 봐야 될 다른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인구하고 경지 면적이 있습니다. 먼저 농가 인구를 좀 들여다보면요. 지난해 이미 200만 명 미만인 198만 2천 명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됐고요. 이런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져서 194만 5천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게 귀농 또는 귀촌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간의 추세로는 늘어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56.6%로 높아지고 또 다른 중요 수치 중 하나인 경지 면적도 149만 7,770헥타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결국 소득, 교육, 의료 등의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을 보면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던 물량 10만 톤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양국수급 안전위원회를 열었고요. 여기에서 지난해 10월에 발표했던 10만 톤 시장 격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 양국에서도 또 추가로 가공용 물량을 최대 6만 톤 정도 더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추정했던 수요량보다 올해 다시 추정한 수요량 사이에 차이가 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네. 자, 얼마나 차이가 났기에 시장 격리까지 보류하고 또 정부 양국까지 추가로 방출하는 걸까요? 이게 지난해 수학기에 처음 추정했던 것을 결과를 보면요. 16만 5천 톤 정도가 과잉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됐었는데요. 지난 22일에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도 쌀 소비량 이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또 추정을 해보니 과잉 생산량이 9만 톤 정도로 재추산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차이가 7만 5천 톤 정도 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가공용 쌀 소비량도 당초 전망보다 한 4만 톤 정도 더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부가 전략 작물 직불금 대상에 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대책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내용인데요. 원래는 벼 대신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은 품목에 따라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게 바로 전략 작물 직불제였습니다. 근데 농식품부가 올해 이 전략 작물 직불 대상에 벼를 포함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직불금도 헥타르당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게 일반 벼농사를 짓는 수준까지 수익도 비슷하게 맞춰주기로 했는데요. 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봐야 할 정도로 획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다른 전략 작물을 심던 농가들이 이쪽으로 쏠리지는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수급 조절용 벼라고 해서 일단 가공용으로 한정해서 농사를 짓다가 작황이 안 좋아져서 일반 밥살용 쌀이 부족해지면은 이걸 가공용이 아니라 밥살용으로 다시 전환해서 수급을 맞추겠다. 이게 사업 취지의 골자인데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전략 작물 품목 중에서 하계 조사료 품목이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수익 구조대로 만약에 이 조사료를 심는 것보다는 이 수급 조절용 벼를 심는 게 농가 입장에서는 더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아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사업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일단 신청 기간 장소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관련 신청서 작성하셔서요. 2월에서 5월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을 하시고요. RPC하고 계약 물량이나 참여 면적 등에 대해서 이렇게 출하 계약을 맺으면 신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원래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하실 때는 꼭 사업 내용하고 조건 등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것도 함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미리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농어민신문 이준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아보는 이시한의 읽는 사람 시간입니다. 프로 지식 탐험가 이시한 씨와 함께 책, 사람,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시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늘 기술, 인문, 비즈니스 방면에서 글을 쓰는 작가라고 소개를 드리거든요. 네. 저를 처음 뵀으니까 이제 그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술, 인문, 비즈니스 세 파트에서 네. 그 글을 쓰고 있는데 아니 이 세 가지가 전부 다른 건데 이걸 어떻게 다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에는 기술이 먼저 바뀌고 네.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꿉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인문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행동 패턴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던 걸 안 하고 안 하던 걸 하게 돼요. 여기에 이제 경제적 기회,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책은요. 기술이 행동 패턴을 바꾸는 바로 그 포인트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경제적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손승환 저자의 제로 클릭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자, 책 제목이 제로 클릭인데 네. 그럼 말 그대로 클릭이 제로, 클릭이 없다? 뭐 이런 맞아요. 뜻입니까? 맞습니다. 네. 제로 클릭이란 키워드는 2026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도 10개 키워드 중에 하나로 선정된 단어기도 합니다. 네. AI 사용자가 검색이나 비교, 선택 뭐 이런 걸 직접 하지 않아도 먼저 답을 제시해서 클릭을 아예 안 해도 되게 되는 그러니까 소비나 검색 환경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계이나 추천 알고리즘 있고 실시간 데이터 학습, 생성형 AI의 맥락 이해가 발전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고르는 것보다 추천해 주는 게 더 낫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검색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했더니 이 정도가 나왔는데 AI가 추천한 거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검색 결과가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손가락품을 판다고 그러죠. 굳이 손가락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선택의 외주화라고도 해요. 아, 그렇군요. 사실은 이 외주화란 말이 좀 안 좋은 쪽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네.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선택의 외주화. 그러면 이 선택의 외주화 때문에 편하다는 걸 사실 저도 많이 경험하는데 네. 반면에 하다 보면은 이거 내 선택권이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드는데 좀 네. 마음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없어집니다. 내 선택도 AI가 골라주면 내 취향은 어디 간 거야? 야 이건 너무 세상이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현대사에 쌓이는 정보량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좀 수용할 수 있는 정보량보다 항상 넘어서는 게 문제예요. 그렇겠네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OTT 처음에 들어갈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는 게 그 처음 선택 화면이라고 하죠. 아, 맞아요. 그 선택 화면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점심이나 저녁 잠깐 먹으면서 라면이나 먹으면서 잠깐 보자. 한 네. 2-30분 보자 하고 탁 했다가 라면 다 먹을 때까지 선택을 못 해가지고 한 3-40분 그런 경우가 기다리는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만큼 사람들이 골라야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선택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최저가 상품. 와, 저 상품 너무 좋아라고 했는데 그래서 샀어요. 뭐 내가 알아보니까 이게 그래도 최저가라고 했는데 다음에 한 이틀 있다 보니까 20% 더 싼 상품들이 막 검색이 되고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 제일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직접 검색하고 비교하지 않고 얘가 추천해주면 최저가 검색해줘. 그럼 바로 이제 해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시간과 뭐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확 줄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는 선택 피로가 쌓인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도 마음속에 그런 욕구가 원래 있군요. 그렇죠. 뭔가 좀 무기력한 것 같은데 굉장히 편하다. 그렇죠. 그런 게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로 클릭이 소비자들은 물론 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하는 기업이나 마케터들에게도 무척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마케터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건 사실이긴 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네. 마케팅 업계가 얼마나 빠르냐면 제가 2023년 2월에 처음 GPT 제너레이션의 책을 냈거든요.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챗 GPT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몰랐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강연이나 방송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이때 2023년 4월이죠. 그러니까 2월 말에 책이 나왔으니까 4월이면 한 달 약간 지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실제로 챗GPT를 잘 몰랐는 상태에서 예. DMS라고 디지털 마케팅 서밋이라고 한국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서밋 포럼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거기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챗GPT를 네. 가지고 그때 혹시나 챗GPT 아시는 분 했더니 그때 들어오신 분이 한 400분 정도 됐었는데 대부분 아시는 거예요. 대중분들은 그때 한 20%도 몰랐거든요. 몰랐죠 그때 네. 2013년이면. 그러면 혹시 이 중에 챗GPT 써가지고 현재 업무를 하시는 분 얼마나 있으세요? 그랬더니요. 네. 40에서 45%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요. 네, 네. 이야. 그래서 정말 이 디지털 마케터들이 가장 트렌디하고 또 그걸 위해서 공부를 엄청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의 시장에서는 네. 직무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뭘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책이나 이런 걸 봐도요. 네.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딱 두 직종에서 계속 매주 포럼하고 세미나하고 공부를 한다. 그게 이제 개발자들. 계속 뭔가 새로운 도구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터들이 또 그렇게 트렌디하게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마케터들이나 뭐 기업에서 이 뭔가를 팔아야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제로 클릭을 알아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SNS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카페 게시판 뭐 활동하시고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도 알아야 되는 게요. 왜냐하면 SNS나 블로그도 결국엔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많이 보여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퍼스널 브랜딩 같은 걸 해서 내가 나중에 또 은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뭐 부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이걸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 인터넷 쇼핑몰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 디지털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디지털에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활용해야 되니까 무언가를 내가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변화에 주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쁘고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제로 클릭이라는 책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제로 클릭. 그러면 구체적으로 포털에서 검색을 잘 안 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제로 클릭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첫 번째가요. 검색 엔진들이 AI 요약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뭐 검색을 하면 예전에는 그냥 쭉 나왔었는데 이제 제일 앞에 AI 요약해서 이건 이거다라고 한 번에 딱 그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뭔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정리본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다 들어있다. 그러면 굳이 더 찾아볼 필요가 없죠. 네. 그러면 그 밑에 링크가 뜨는 거잖아요. 그 링크에 그 사이트들에 들어가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포털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포털이
그러니까 클릭 한 번으로 유저가 원하는 걸 바로 찾아가는 걸 좋아할까요? 한 3-4번 클릭을 해야지 유저가 원하는 정보에 도달하는 걸 좋아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많이 클릭하는 게 좋은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서 이탈할 정도가 아니면 한 3-4번 정도 해가지고 딱 가는 게 그래야지 광고로 돈을 버는데 그래야지 3-4번의 광고 판때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광고를 붙일 장소를 많게 하기 위해서라도 클릭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한 3-4번 그 3-4번 클릭하려면 일단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체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트에 체류하는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광고 단가도 달라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제로 클릭이 일어나면 포털의 수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좀 무심한 편인데도 그 포털 그 첫 화면에 들어가면 위에 네. AI에 관련된 란이 먼저 뜨더라고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눈에 네. 띄어요. 그게 참 맞습니다. 신기한 현상이었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의 제로 클릭은 무엇입니까? 네, 또 하나의 제로 클릭은 아예 검색 엔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털에 안 들어가는 거죠. AI한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포털에서 그 꼭 뭔가 내가 궁금한 게 있다면 포털에 들어가서 뭐 초록창에 들어가든 어디에 네. 들어가든 뭔가를 찾는 아예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습관돼 있죠. 네. 근데 요즘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애들한테 직접 물어봅니다. 그 저희 아버지도 네. 그 나이가 있으신데도 그 눈이 안 보여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초록창 들어가려면 이렇게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어르신들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음성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렇죠. 뭐든지 다. 예,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또 트렌디하게 저 AI를 이용하시는데 그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음성으로 하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큰 장점이네요, 그것도. 예,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저도 얼마 전에 오디오 기기를 연결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예전 같으면 잘 모르니까 이제 초록창에 하나하나 검색해가면서 이런 상태 어떻게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너튜브나 이런 것도 네. 내가 원하는 어떤 설정이 있으면 그런 걸 또 가르쳐주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꼭 있어요. 그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대로 하거든요. 나만 안 돼요. 그대로 따라 하는데 아니 하라는 설정 다 했는데도 왜 나만 안 되지? 이런 네. 경우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선 뭐 그 더 어떻게 영상에 해줄 수가 없는데 이 챗GPT나 제미나이 쓰니까 오디오 기기를 하다가 그 화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이건 왜 이래?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건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그러면 잠깐 그럼 2번인 것 같은데 하고 딱 들어가서 또 하다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캡처해가지고 보내주면 그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1:1 코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면서 하는 건 뭐 그 우리가 강의를 뭐 100명 되는 강의를 내가 교수님한테 듣는 거라면 이거는 1:1로 코칭을 해주기 때문에 와 저도 그래서 이 그 오디오 기기를 연결하는데 진짜 그 한 20분 정도만에 그걸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관련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네. 드라이버 그럼 링크 좀 해줘 그랬더니 바로 이 링크 쓰세요 하고 찾아주더라고요. 그 너무 편해진 거죠 이런 예. 부분에서. 진짜 편하게 된 정도가 타액종을 불허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네. 뭐 AI가 살짝 뭐 음성으로만 얘기해도 답을 쫙쫙 내주는데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마케팅이나 광고 이런 게 개입할 여지가 없거든요. 네. 사실 그런 거 광고 이런 거 보기 싫어서 AI랑 직접 대화해 뭐 이러신 분도 있고 그렇기도 계시니까요. 하죠. 예. 근데 문제는요. 그 AI의 대답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거든요. AI의 답의 기본 토대는 어딘가에 있는 정보입니다. 그 광고성 제외하고 신뢰성 없는 정보 제외하고 AI가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정리한 정보를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한 것이요. AI의 눈에 잘 띄어서 AI의 답변에 포함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이야, 거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와. 네. 이건 이제 GEO라고 합니다. 네. SEO라는 단어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SEO가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는 말로 검색 엔진 최적화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게시물을 게시할 때나 그럴 때 이게 검색자 우리가 어쨌든 게시물을 사람들 눈에 많이 띄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어차피 그 알고리즘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이 좀 이해할 만한 그 알고리즘이 야 이건 좀 괜찮은 거야라고 이해할 만한 그 키워드들을 나열하는 게 SEO예요. 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해시태그 있잖아요. 네. 해시태그 잘 붙이는 거라는 거죠. 아.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게 이제 예전의 방법이라면 이 GEO는요. 제너레이티브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그 제너레이티브가 제너레이티브 AI 할 때 나오는 그거잖아요. 예. 생성형 AI. 그래서 그 AI 눈에 잘 띄는 콘텐츠 생성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와, 완전히 그 생각 발상 자체가 다른데 네. SEO가 그러니까 인간 눈에 잘 띄어야 되는데 네. GEO는 이야, 이게 사람이 AI 눈에 잘 띄어야 되는 거군요.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 야. 근데 SEO도 따지고 보면 결국 추천 알고리즘에 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 예전에 사람 눈에 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추천 알고리즘에 들기 위한 거니까 그게 알고리즘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이 SEO 구조를 알면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어떤 알고리즘에서 선택을 받을지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흔히들 이제 떡상이라고 하는데 네. 갑자기 어떤 게시물은 조회수가 팍팍팍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보통 이런 경우가 훨씬 많은데 진짜 정성들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게시물의 조회수는 내 친구 수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억울해서 어떻게? 친구들만이라도 그 너튜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꼭 하는 게 야 내가 이걸 개설하면 그래도 친구들한테 좀 그 톡도 돌리면 그래도 얘네들은 들어주겠지. 한 100명 톡방에 돌리거든요. 네. 3명 정도 구독을 해요. 아, 네, 이게- 저도 그럴 때 안 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뭐 SEO, GEO가 아주 다른 것 같진 않은데 둘 다 결국 AI에 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SEO는 그게 들었을 때 직접 링크가 돼가지고 눈앞에 나타나는 건데 GEO는 AI가 생성하는 결과물 안에 들어가는 답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직관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이야, 이거 참 재밌는데. 네. 자, 그러면 GEO의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한데요. 이 책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이 책의 장점이 제가 보기에는 실용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컨텐츠적인 면과 그 테크니컬한 면 두 가지로 이 GEO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컨텐츠 구성 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SIFT, 시프트, SIFT인데 스트럭처, 인텐트, 피델리티, 트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럭처는 말하자면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목, 요약, 본문, FAQ 하는 식으로 콘텐츠를 구조화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콘텐츠를 우리가 올릴 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제목 쓰고 요약하고 본문하고 많이 묻는 질문 FAQ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황하게 쓰지 말고 알아보고 쉽게 일목요연하게 구성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스트럭처예요. 네. 이 스트럭처가 좋은 게시물을 AI가 조금 더 잘 찾는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인텐트는요. 검색 의도를 정렬해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면 무엇에 대한 정의다 아니면 무엇에 대한 비교다. 그러니까 정인지 비교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답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들을 만한 라디오 네. 하면은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물론입니다. 그거. 하는 게 예, 딱 예, 있고요. 그렇죠. 또 비교를 하면 매일 아침 들을 만한 라디오를 뭐 방송사별로 비교해 줘. 그 처음부터 의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게 정의면 정의, 비교면 비교 확실하게 아예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게 하는 게시물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인텐트입니다. 여기까지가 SI에 예. 해당을 해죠. 두 번째 말씀의 답도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너무 잘하시네요. 정답인데요. 뭐. 그 뒤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네. F, T는 무엇입니까? 일단 F는 피델리티, 정확성, 충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데이터나 실험 결과 같은 것이 포함될수록 이 게시물이 AI 눈에 띌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객관적 수치 같은 것들이 있으면 AI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고요. 예. 최신일수록 유리하고 뭐 당연한 게 네, 그렇죠. 5년 전 실험 결과보다 어제 아침에 나온 실험 결과가 더 중요한 그렇죠. 거니까요. 그리고 트러스트는 신뢰입니다. 뭐 저자나 출처나 인용 같은 것들이 권위가 있고 알려진 것일수록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자, 방금 말씀하신 게 콘텐츠로 GEO에 맞게 구성하는 거고 또 테크니컬적인 기술적인 면도 소개한다고 하셨죠? 네. 테크니컬 GEO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해야지 AI의 서칭 결과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어디에 등록을 하면 좀 더 유리하고 등록할 때 세팅 값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이게 개발자가 아니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예. 실제로 세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매우 유용한 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여기 있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국내 기업과 브랜드에 적용하기라는 그런 장애인데 이게 굉장히 실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이런 거죠. SNS는 어떤 걸 하는 게 좀 더 좋고 성과 지표는 어떻게 잡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하자면 기업이나 개인들이 실제로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테크니컬 GEO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 여러 가지 설명을 이제 재밌게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AI의 눈에 띄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GEO를 좀 공부하면서 잠깐 그러면 결국 신뢰의 문제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의 마지막에서도 신뢰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러면 AI 시대에 이게 인간적 신뢰 이런 게 지금 말하는 것도 약간 모순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AI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가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뢰 사회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AI 때문에 정말 무수히 많은 콘텐츠가 생성이 되잖아요. 네. 광고, 텍스트, 뉴스 이런 것들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을 골라내는 게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GEO라는 걸 분석을 해보면 결국 어떻게 신뢰감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또 페이크 뉴스라든지 네. AI 슬럽 그러니까 AI 쓰레기 같은 그렇죠. 무수히 많은 콘텐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신뢰감 주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 일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AI 시대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와, 뭐가 진짜야? 뭐 이건 그 AI가 무슨 어떤 뉴스 같은 걸 전하는데 진짜 뉴스 화면처럼 보이잖아요. 요즘 믿기가 힘들어서 걱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누구랑 결혼한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기사가 그런 쇼츠 형태로 나왔는데 그게 뭐 거의 1,000만 뷰까지 달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곳에 경제적 기회도 있거든요. 무수히 많은 콘텐츠들 때문에 지금 정보 과부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예. 여기서 기회가 뭐냐면 큐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골라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너튜브에서 책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데 원래 이제 개별 책을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이 책은 어떻다, 네. 저 책은 어떻다 해서 그 콘텐츠 하나 그런 건데 이거를 큐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근길에 읽으면 좋은 책 베스트 4. 일요일 오전에 읽으면 좋은 책. 이야. 뭐 추리 소설 처음 입문하세요? 그러면 이거 일단 3개 읽어보세요. 하는 식으로 큐레이션을 해주면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조금 추리 소설 이 많은 것 중에 내가 뭘 읽을 것인가가 아니라 입문자는 이게 좋아? 이 3가지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라든가 상품, 서비스 등을 리뷰하고 큐레이션하는 거 여기에 기회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들이 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 소비자들도 선택하기도 편하고 맞습니다. 좀 불편함도 사라지고 이런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런 큐레이션이 무척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그 2018년에 이 너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북튜버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책을 소개해주는 콘텐츠가 많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출판진흥협회 행사 같은 데 가면 웬만한 현역 북튜버들은 다 만나고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이 책을 소개하는 이 너튜버들만 모아도 잠실운동장을 차지 않을까. 그 정도군. 왜냐하면 이 북튜버가 많아진 게 아니라 뭐 경제, 시사 이런 채널에서도 책을 소개하는 걸 하거든요. 코너로.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큐레이션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큐레이션이 많아지면 그 다음 단계 뭐냐면요. 네. 브랜드예요. 그 북튜버 예를 들자면 추천해주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추리소설 3가지 이거 하세요. 이러신 분도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 저것도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나는 뭐 예를 들어 이동진 평론가가 추천한 책 읽을래 하는 식으로 브랜드에 신뢰를 주는 거예요. 네. 아예 그 경제 너튜버들 정말 많아졌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진짜 경제 너튜버들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그거 다 보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난 딱 이 3 채널만 볼래라고 고정을 시켜버리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는 사람들이 고정되는 게 이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의 이름이나 권위자, 전문가 이 신뢰감이 가는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요. 브랜드든 개인이든 간에 중요한 건 어떻게 신뢰감을 줄 것인가, 어떻게 이 신뢰감 있는 브랜드를 형성할 것인가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신뢰감이 정말 중요한 네, 요건이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면 AI 시대에는 그런 게 바로 뭐 이름값이라고 그냥 표현해도 되겠죠? 맞습니다. 그게 무척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너무 웃긴 게요. 이 이름값에 대해서
2,500년 전에 이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2,500년 전이요? 네네. 이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보면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 이거 들어본 분 많으실 거예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되게 멋진 말인데 이게 뭔가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할 때 로고스는 로직, 논리입니다. 근데 파토스는 감정이에요. 그다음에 에토스가 신뢰나 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비율까지 말한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설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를 뭐 비율로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 예. 로고스가 한 10%? 그러니까 논리적인 말하기가 10%밖에 안 되는 거고. 원래 요즘 분들은 로고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네. 친구랑 얘기를 하거나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저 친구가 너무 논리적이니까 내 네. 말을 꺾고서 저 친구 말을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죠. 없네요. 그죠. 그러고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지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참 맞는 말 하는데 기분 나쁘네. 맞아요. 그건가요? 맞습니다. 아. 우리가 점심 같은 거 뭘 먹을까라고 해도 저 친구가 아주 네. 논리적으로 해봤자 예. 그게 그 설득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이 그래 오늘은 너 해라라는 식의 어떤 감정적인 게 더 많다라는 거죠. 많네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로고스는 10%밖에 안 된다고 파토스, 감성, 스토리 여기에 기대는 게 한 30%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한 게 뭐냐면 네. 에토스입니다. 60%. 야, 이렇게까지 많이 생각했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는데 놀랐어요. 네, 말하자면 이게 점심 먹을 때 오늘 뭐 먹을 것인가 뭐 같이 친구랑 싸우는데 야 오늘 순두부를 먹자 아니 오늘 순댓국을 먹자 막 싸워도 이게 로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저께도 먹었어 오늘은 양보해. 그러면 안 되죠. 힘들죠. 그렇죠. 딱 했는데 예. 여기서 10% 30% 싸운 거예요. 로고스와 우리가 논리와 감성이 싸운 거죠. 근데 여기에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예. 오늘 제육 가자라고 하는 제육 가야 순간 되네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명성. 그 약간 권력 아니에요? 권력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권력도 살짝 있고, 네 이런 게 바로 에토스입니다. 신뢰와 명성에 기대는 게 60%예요. 누가 말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게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AI 시대에 이때랑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설득의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수많은 콘텐츠와 상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이게 가장 좋다라고 한참 상품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많이 했죠. 네, 그게 이제 로직인 거고 예. 그다음 넘어가면 감성이 중요해. 사진 한 장을 어떻게 놓을지 뭐 이런 것들. 멋진 사진 옆에 있는 뭐 커피 한 잔 그러면 그런 야, 이 식으로. 커피 마시고 싶어 이런 거죠. 맞죠. 감성에.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한참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사람이 판단하고 그 스토리 하나하나 보고 봐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을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신뢰하는 것에 선택을 맡긴다라는 개념이 된 건데 그래서 AI 시대에는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신의 이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 돼버린 그러니까 거죠. 기술적인 거에서 이제 다시 또 신뢰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 요리 프로그램에서 순식간에 떴다가 그 과거 행적 때문에 또 그 과거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약간 좀 거짓말을 섞었다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또 순식간에 나락으로 갔다고 하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저도 그분을 잘 몰랐는데 네. 순식간에 알고 순식간에 그분이 네. 없어지는 걸 보고 순식간에 다 끝났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빠르게 진행이 돼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AI 시대에는요. 자기 자신의 이름값에 책임을 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오히려. 그 순식간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분이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뭐 이런 옛날 뭐 10년 전 20년 전 행적이 나오기까지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너무 순식간에 빠르게 퍼지고 옛날 것까지 다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이름값에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러니까 말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어디 SNS에 박제가 돼가지고 10년 전에 너 이랬잖아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한 땀 한 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네.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AI 시대에 어떻게 CEO, AI 눈에 잘 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했다가 잘 살아야겠다라는 결론에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 내가 남기는 이 행동 하나가 어떻게 박제돼서 이렇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이름에 대한 신뢰를 쌓아놓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AI 시대에는 나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소개해 준 책이 저는 단지 기술적인 내용 위주로 네. 된 책이라고 생각했으나 결론은 다시 인문학으로 돌아갔네요. 신뢰를 갖고 살아야지 뭐든 잘 된다. 네, 마지막에 역시 AI 시대는 신뢰가 최고로 중요한 자산이다. 네. 이런 색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지금 AI 시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어떻게 내가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자기 자신의 이름값에 책임을 지면서 하시면 그게 AI 시대를 가장 잘 사는 방법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착하게 잘 살자. 맞습니다. 자, AI 시대에 내 이름값에 책임지는 일이 신뢰를 얻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데 정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뢰를 쌓는 노력을 더 하면서 각자의 기회도 또 만들어지는 거겠죠. 오늘은 제로 클릭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시안 교수님 오늘 책 소개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 정답을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퀴즈 정답 다 아시겠죠? 2번 트램 전차였습니다. 자, 7383번 쓰시는 분 2번 트램이요. 정답이고요. 1477번 쓰시는 분 25톤 덤프트럭 기사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 2번이요. 정답입니다. 자, 7277번 쓰시는 분 작년에 부모님 모시고 튀르키예 다녀왔는데 거기서 타봤습니다. 전 못 타봤는데 한번 타보고 싶어요. 자, 1188번 쓰시는 분 트램. 예전에 전차 타고 국민학교 때 등교하던 때가 생각나요. 국민학교. 연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차는 항상 도로 한가운데를 달리기에 내릴 때 항상 차 조심했어요. 정답입니다. 중복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자,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